만약 내가 당신에게 역사상 가장 큰 정전이 번개도 해커의 공격도 지진도 아닌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면 믿겠는가? 그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이었다. 평범한 아침을 상상해보라. 커피가 준비되어 있고 차는 충전 중이며 아이들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다. 그런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불이 꺼진다. 한 거리나 동네가 아니라 뉴욕, 미시간, 일리노이 주 전체가 계산된 어둠, 그리고 가장 불안한 사실은 의도된 것이었다. 재난도 아니었고 테러도 아니었으며 기술적 오류도 아니었다. 단지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믿을 만한 무역 파트너였던 누군가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무해해 보였던 예의 바르고 정중한 이웃. 하지만 더 이상 과소평가당하기를 참지 않기로 한 이웃이었다. 온타리오가 상상도 못할 선언을 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전력의 비용을 25%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워싱턴이 계속해서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전력 송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은밀한 경고도 있었다. 손가락 하나 튕기듯. 그리고 바로 어둠이 찾아왔다. 그것은 미국이 상상도 못했던 한마디를 듣게 된 순간이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 없다. 당신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뿐이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캐나다를 마치 편안한 그림자처럼 여겨왔다. 숲과 눈, 그리고 좋은 이웃의 나라로. 하지만 이 조용한 북방의 이미지 뒤에서 캐나다는 준비하고 있었다. 인내하며. 그리고 그 시간이 오자 늘 양해를 구하던 그 나라는 행동으로 나섰다. 온타리오는 평범한 주가 아니다. 캐나다 경제의 핵심이며 자동차가 조립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이다. 많은 나라들이 중세 마을처럼 보일 정도의 규모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떠받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은 수년간 캐나다산 전기를 수입해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를 대비해왔다. 병원, 학교, 공장, 데이터 센터들은 국경을 넘는 이 보이지 않는 케이블망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온타리오가 이 흐름을 차단하거나 비용을 올리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역 전쟁이 이제 에너지 전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이제 생각해보라. 명령에 익숙했던 나라가 더 이상 조종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만약 당신 집의 스위치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면 미국 언론은 공황과 부정 사이를 오갔다. 일부 해설자들은 위협을 축소했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컨 에디슨, 내셔널 그리드, DTE 에너지 같은 기업들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분명했다. 캐나다가 전력을 끊으면 미국 수십 개 도시에서 연쇄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꺼지는 것은 단지 불빛만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평온함이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것은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의 첫 수였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전통적 파트너국들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면서 캐나다는 중대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계속해서 예의 바른 형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국가로서 단호히 대응할 것인가? 그들은 두 번째를 선택했다.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생존을 위해서였다. 수년 동안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농산물, 심지어 소프트웨어와 기술까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들은 그것을 애국심이라 불렀고 자국 산업 보호라 불렀다. 하지만 캐나다에게 그것은 배신이었다. 그리고 온타리오는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꺼진 것은 단지 차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종의 오래된 순환이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과거의 정치가 꺼지는 순간이었다. 전력은 단지 상징이었다. 몸짓이자 진짜 의존 관계의 지도를 드러내는 불꽃이었다.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캐나다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절반 이상은 캐나다산이다. 바로 그 중립적인 나라가 미국의 연료통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매서운 북동부의 겨울을 드는 액화천연가스 90억 입방미터도 캐나다에서 온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에너지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캐나다 터빈이 생산한 전기다. 수년 동안 이 의존성은 환상으로 가려져 있었다. 상호 의존은 곧 지배라고. 더 많은 무기와 은행, 언론을 가진 쪽이 규칙을 정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온타리오가 보여주었다. 스위치는 국경 너머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아무도 대답하기 싫어하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번엔 미국이 인질일지도 모른다면. 공식적인 적도 아닌 그저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기로 한 동맹국에게. 워싱턴에 돌던 비밀 보고서들은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위협은 가능했고 실행 가능하며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온타리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 기다렸다. 미국의 오만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 순간을, 정부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게 된 그때를, 관세가 아무런 대화 없이 부과되고 동맹국들이 하인처럼 다뤄지며 외교가 트윗으로 대체된 바로 그 시점을, 바로 지금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일이 있다. 캐나다가 경제보복의 두 번째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 그것도 아무 산업이 아닌, 아무 자동차가 아닌. 그 표적에는 이름과 성, 그리고 미래의 아우라가 있다. 테슬라. 미국 에너지 혁명의 상징, 혁신, 독립, 그리고 지위의 상징이 된 전기차. 당신이 언젠가 소유를 꿈꾸었거나 자랑스럽게 구입한 이웃이 있을 법한 그 모델, 이제는 지정학적 인질이 되었다. 미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경고 이후 온타리오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전진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미국의 엔진. 수십 년 동안 국가 정체성을 지탱해온 산업적 자부심을. 우리는 지금 디트로이트, 미시간 공장과 일자리, 땀과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상징적인 것, 바로 미국이 스스로 미래를 이끌고 있다고 믿어온 신념에 대해. 하지만 만약 그 미래가 국경 너머에서 만들어진 부품에 달려 있다면,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지만 캐나다산 부품과 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배터리 냉각 시스템부터 최첨단 센서까지 가장 진보된 모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그렇다. 그리고 온타리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오타와도 안다. 그리고 마크 칸이, 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24년 캐나다는 미국에 300억 달러 이상의 차량 및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다.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 조립 라인에서 사용되는 부품 4개 중 거의 하나가 캐나다산이었다. 그리고 이 부품들이 사라지거나 지연되거나 더 비싸지면 그 영향은 즉각적이다. 미시간주 플린트라는 작은 도시에서 공장들은 근무 일정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감원 소문이 폭풍 전의 바람처럼 퍼지고 있다. 한 현장 관리자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트럭으로 정기 배송되던 캐나다 부품들이 이제는 간헐적인 주문으로만 오고 가격은 3배로 뛰었습니다. 독립정비업자들도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40달러 하던 부품이 이제는 120달러가 넘는다. 그리고 고객 사라진다.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플린트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시카고의 한 우버 기사도 마찬가지다. 한 달 만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자신이 몰던 모델 3의 충전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 있었다. 휴스턴의 한 부부는 연료비를 피해 전기차로 바꾸려던 계획을 접어야 했다. 가격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크라멘토의 한 젊은이는 처음으로 더 깨끗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만들지 않은 갈등에 꿈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중이다. 테슬라를 향한 공격은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니다. 문화적 공격이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다. 더 기술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며 미래와 연결된 새로운 미국의 약속.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은
관세 전쟁이라는 차가운 논리에 의해 해체되고 있다. 이제 힘은 가장 크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 공급하는 자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캐나다가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자국 내 세금 인센티브를 폐지했을 때 피해는 2배였다. 첫째, 테슬라의 핵심 시장인 캐나다에서 판매가 위축된다. 둘째,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당신들도 다음 차례일 수 있다. 포드, GM, 리비안 모두 국경을 넘는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경계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는 예상대로 익숙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허세였다. 캐나다는 비열하게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결국 이길 것이다. 어느 나라든 미국의 관대함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연설하는 동안 현실의 미국인들은 연료, 전기, 부품 값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숨길 수 없다. 과거엔 국수주의적 수사가 강력해 보였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표를 얻기 위한 편리한 애국심은 나사를 조이지 못하고 공장을 돌리지도 못하며 차고에 멈춰선 채 전기도 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캐나다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와의 동맹을 구축하는 길, 프랑스, 영국, 일본과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 안보에 집중된 협정들이 이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계는 미국 없이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 파리의 헤드라인은 캐나다를 서구의 새로운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이라고 칭한다. 도쿄에서는 캐나다산 육류 및 농업 기술 수입을 2026년까지 최대 40% 늘릴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이 혼자 놀겠다면 세계는 새로운 팀을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마트에서, 주유소에서, 할부금 고지서에서.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만 권력자 누구도 그 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 불편한 침묵 속에서. 왜냐하면 이건 단지 테슬라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폭탄이 아닌 청구서로 경제 전체가 해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만심이 넘쳐서 한 나라가 경쟁력을 잃는 방식이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미래가 이성의 끈을 놓친 외교 정책의 인질이 된 방식이다. 당신은 지정학의 맛을 상상할 수 있는가? 아마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맛은 이미 당신의 입안에 있다. 아침 식사에, 샌드위치에, 2배가 된 버터 가격에, 하룻밤 사이에 40센트 오른 빵값에. 새로운 무기의 이름은 음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 도시를 폭격하는 대신 냉장고 안에 버터를 교란시킨다면, 적이 그런 방식으로 공격해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캐나다는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즉흥적인 보복이 아니라 마크 카니 정부가 정밀하게 설계한 계획이었다. 논리는 간단했다. 미국이 제국처럼 행동하기를 고집한다면 그 제국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유채 카놀라, 밀, 우유, 쇠고기, 수정란. 일상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제품들이지만 국제무역시장에서는 고도로 상호 연결된 체계의 핵심 조각들이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23년 한 해에만 캐나다와 미국 간의 농산물 무역 규모는 45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카놀라유가 캐나다산이라는 것을. 미국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산업용 우유와 포장된 쇠고기의 상당수가 엘버타나 서스케처원 농장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그 흐름이 끊긴다고 상상해보라. 아니면 더 나쁜 경우 관세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쿼터제로 제한되거나 관료주의로 지연된다면. 부족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폭발이 필요한 건 아니다. 국경에서 멈춰선 트럭 한 대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는 이런 걸 이해하고 있을까? 최근 몇 주 사이 곳곳에서 항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위스콘신에서는 농민들이 지역 무역청 앞까지 행진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텍사스에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신고 그룹을 만들어 육류와 유제품 가격의 의심스러운 인상을 감시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대형 마트는 고객당 특정 품목의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게 시작일 뿐인가? 대답은 더 단순하다. 그렇다. 미국이 주권과 민족적 자긍심의 수사로 이야기를 덧칠하며 수습하려 애쓰는 동안 캐나다는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 이 식량 공격은 공개적으로 선언된 것이었다. 비밀도 아니었고 허세도 아니었다. 약속이었다. 적대적 조치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아픈 곳에 대응할 것이다. 바로 미국 시민의 일상에서. 그것이 칸이 내가기 전 국민방송에서 발표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상황에 놀라는가? 아마도 우리가 전쟁하면 탱크와 미사일을 떠올리도록 학습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전투는 이제 컨테이너 협약 물류 창고로 승부가 결정된다. 현대는 칼을 스프레드시트로 교체했다. 그리고 수출 취소의 엑셀 한 줄이 바다의 군함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 석유는 헤드라인을 만든다. 하지만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유다. 그리고 캐나다는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미국 슈퍼마켓에 혼란이 퍼지는 동안 오타와는 또 다른 전선에서 진격 중이다. 미국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 확보,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캐나다, 프랑스, 일본 간의 새로운 농업 협정에 대해 이미 그것들은 고도화 단계에 있다. 파리에서는 언론이 이렇게 쓴다. 캐나다는 서방의 새로운 신뢰받는 곡창지대다. 도쿄에서는 농림수산성이 2026년까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40% 늘리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식량 접근권을 잃어가고 있는 동안 유럽과 아시아는 장기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캐나다를 전략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견고한 파트너로 간주한다. 소리치지 않아도 존중받는 나라로. 그리고 당신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상황의 전개를 명확하고 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 채널은 당신의 공간이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구독하세요. 충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왜냐하면 전쟁터가 바로 당신의 식탁이라면 정보는 저항이다. 그리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아무도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은 이제 움직이는 현실이 되었다. 캐나다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살 행위처럼 보였을 행동을 시작했다. 자신의 최대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끊는 것. 2023년까지 캐나다 수출의 75% 이상이 미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단 2달 만에 이 비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전략적 결정 때문이었다. 외과의처럼 생각해보라. 때로는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 감염된 부위를 절단해야 할 때가 있다. 오타와가 내린 결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워싱턴이 즉흥적 대응에 빠져 있는 동안 캐나다는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영국과 양자 무역 협정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무역 루트가 다시 쓰이고 있으며 그 속도는 마치 전시 동원과 맞먹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전쟁, 총성이 아니라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전쟁. 당신은 세계 최강 경제 국가와 연결된 탯줄을 자르고도 성장할 수 있는 물류 체계를 상상할 수 있는가? 마크 카니는 단지 상상한 것이 아니다. 그는 실행에 옮기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그 다음 날 아침, 카니는 내각을 소집했다. 그리고 대응은 외교 성명 따위가 아니었다. 행정명령이었다. 즉시 모든 방향으로 무역 제재를 시행하라는 명령. 미국산 콩, 옥수수, 면화, 농기계, 기술 장비, 테슬라 부품 모두 관세 부과, 규제 또는 대체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진행 중인 양자 무역 협정의 가속화에 초록불이 켜졌다. 논리는 간단했다. 미국이 더 이상 이끌 수 없다면 캐나다는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포드, GM, 애플, 보잉, 아마존 등 주요 미국 기업 내부 회의에서 비상 경보가 울렸다. 투자자들에게 발송된 기밀 메모에는 공급망 불안정과 전략 부품 수급에 중대한 위협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지쳐 보였는지 충분히 화난 표정을 지었는지를 논하고 있었다. 그 사이 캐나다는 전진 중이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경제적 충격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킨 건 한 장의 이미지였다. 전 세계에 퍼진 사진. 캐나다 국기 옆에 아무 별도 없는 사진. 마크 카니가 홀로 서 있는 그 장면. 그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상징적 독립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온타리오 주총리 더그 포드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미국 기업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다만 두려워서 말 못할 뿐이다. 하지만 나는 말하겠다.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 기업, 신뢰도를 파괴하고 있다. 거리에선 반응이 일어났다.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의 미국 영사관 앞에서 시위가 열렸다. 전국 주요 언론은 공동사설을 냈다. 다시는 복종하지 않겠다. 해시태그 Chinese Sovereignty First, Earnest Not Your State는 SNS에서 폭발했다. 한 나라의 문화적 전환점.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예의 바른 형제가 되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제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 단절을 감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합리적 판단이다. 캐나다의 첫 번째 제재는 미국의 취약한 산업을 정조준했다. 자동차 부품 면화, 곡물 비료. 그러나 이미 다음 단계도 계획되어 있다. 모든 전략 계약에서 미국을 점진적으로 배제하는 작업. 예를 하나 들어보자. 테슬라는 곧 고정밀 내비게이션 센서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센서는 온타리오에서만 생산되었다. 존 디어. 미국 농기계 거물 기업은 몬트리올 공장에서 오던 토양 제어 전자장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아마존조차도 물류센터를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상호 보복의 가능성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그 파장은 치명적이었다. 오하이오, 인디애나, 아이오와 등 주요 생산주에서는 근무교대 감소, 일부 해고, 투자 보류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침묵 중이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 미국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는 레토릭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이건 무릎을 꿇는 문제가 아니다. 뒤처지는 문제다. 어떤 말은 실수가 아니라 모욕이다. 2025년 3월 10일 전 세계가 한 화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몇 초 동안 환호도 야유도 박수도 없었다. 정적, 붕괴 직전의 침묵.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안으로 위장한 모욕, 굴욕이었다. 우리는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된 50%의 관세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외교적 실수도 아니었다. 인쇄되고 낭독되고 전 세계에 방송된 공식적인 제국의 최후 통첩이었다. 하지만 캐나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최후의 방울. 그리고 마치 수십 년간 이 순간을 준비한 듯 캐나다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에 냉정함으로 응답했다. 마크 카니.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단 4마디를 말했다. 역사에 남을 말이었다. 캐나다는 매물로 나온 나라가 아니다. 영어 원문 Canada is not for sale. 그 순간 국경은 더 이상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도덕적 경계가 되었다. 이 말이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오타와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광장이 항의로 가득 찼고 신문사들은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Earnest Not Your State 같은 해시태그는 전략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바이럴되었다.
캐나다 국기는 의회 앞에서 단독으로 개양되었다. 미국 국기 없이. 시각적으로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과장이라 생각한다면 잠시 숨을 고르라.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더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이 제안은 절박한 순간에 나온 실수가 아니었다. 신념을 가지고 내놓은 계획이었다. 트럼프와 그의 팀에게 이것은 해결책이었다. 전 세계에게 이것은 역사적 모욕이었다. 캐나다에게는 완전한 결별을 확신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그리고 캐나다의 반응은 상징적일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파괴적이었다. 72시간도 안 되어 카니 정부는 새로운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엔 종결의 어조였다. 존 디어, 보잉, 캐터필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우선 검토 대상 목록에 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을 대체할 영구적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 개시가 공식 발표되었다. 사용된 표현이 바로 그것이었다. 영구적 파트너 데피니티브. 중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각국의 대표단이 소환되었고 취리히, 도쿄, 파리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미국 언론은 철저히 배제된 차에 이제 그 계획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완전한 대체 전략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경제적 충격은 제도적 지진으로 번졌다. 그동안 로비와 특권에 의해 보호받던 미국 기업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GM의 내부 메모가 캐나다 언론에 의해 유출되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 90일 이내에 관계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미시간, 인디아나 일리노이의 공급망 일부가 체계적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다. 포드는 2개의 공장 확장을 중단했다. 보잉은 캐나다산 부품 구매를 중단하고 아시아 공급업체 탐색에 착수했다. 아마존은 투자자들에게 양국 물류 불안정 경고를 보냈다. 주식시장도 반응했다. 다우존스는 하루 만에 1200포인트 급락, 나스닥은 2020년 이후 최대 하락폭 기록, S&P 500은 4주 만에 10% 손실 누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는 여전히 말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우리 없이는 안 된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은 아무도 학대 관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캐나다는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독립의 맛을 느꼈다. 그리고 국민들도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미국 유권자의 심장에서 벌어졌다. 피츠버그, 오마하, 버펄로. 이 도시들은 자신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해고된 노동자들, 해외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농부들, 운행 중단된 트럭 운전사들, 하나하나씩 트럼프의 수사적 기둥들이 현실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군 참전 용사이자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인 애덤 킨징어의 한마디가 언론과 SNS를 뒤흔들었다. 당신은 케첩 묻은 손으로 텔레비전 앞에서 민주주의 붕괴를 지켜본 남자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 문장은 바이럴되었고 그와 함께 공화당 내부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한때 영웅처럼 떠받들던 트럼프를 이제는 공공연히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의 지지층 안에서조차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자신들이 북미의 영혼이라고 믿어왔다. 왜냐하면 가격을 정하고 계약을 지시하고 조건을 설정했던 쪽이 자신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몸이 피를 돌린다. 그리고 그 몸은 캐나다다. 캐나다산 석유의 98%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어 왔다. 지리적 이유도 있었지만 관성, 관습, 편의성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쪽 파트너가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쪽은 출구를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캐나다는 단지 그 출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것이다. 오로라 프로젝트, 아우로라 프로젝트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의 재선과 함께 역사상 보기 드문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속화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캐나다는 자국의 에너지, 산업, 무역 정책을 완전히 재설계했다. 미국의 요구로부터 독립적인 진정한 대안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신가? 트랜스 마운틴 확장 프로젝트는 석유 수송 능력을 3배 이상 늘렸다. 이전에는 하루 30만 배럴 정도를 수송했지만 이제는 89만 배럴이다. 엘버타 주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직행, 그리고 그 다음은 아시아로, 세계로. 워싱턴을 통과하지 않는다. 미국의 승인도 필요 없다.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가? 늘 누군가에게 얻어타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기차를 직접 운전하고 행선지도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두 번째 핵심 축은 LNG 카나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다. 400억 달러 규모, 캐나다 역사상 최대의 민간 프로젝트. 그 목표는 캐나다를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국 중 하나로 만드는 것. 그렇다면 그 선박들은 어디로 향할까?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미국이 벽을 쌓고 있을 때 캐나다는 에너지를 실은 선박을 보낸다. 그리고 그것도 단지 석유와 가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 예측 가능성, 협박 없는 힘.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세계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다.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이것이다. 미국도 언젠가 다시 캐나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EA의 자체 전망에서도 셰일오일과 국내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는 다시 순수입국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수요는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그때 캐나다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대신 석유를 공급할 나라들은 불안정하거나 멀리 있거나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국가들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가격 폭등, 운송 비용 상승, 구조적 인플레이션, 통제할 수 없는 강대국에 대한 규류적인 의존, 이 모든 것이 왜 벌어졌는가? 협상 대신 관세로 협박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판이 뒤집혔다. 캐나다는 더 이상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전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건하려 한다. 이 계획은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송유관과 함께 따라온 것은 협정들이다. 유엔 외교 무대에서 유럽과 아시아 외교관들 사이에 새로운 표현이 돌기 시작했다. 북방협정, 팍토 보레알. 아직 비공식적인 개념이지만 점점 실체를 갖추고 있다. 전통적인 초강대국의 영향력 밖에서 협력하려는 중견 국가들의 블록. 그리고 이 움직임을 이끄는 나라는 캐나다. 동맹국들로는 노르웨이,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핀란드. 모두 군사적 지배가 아니라 신뢰, 책임, 지속성으로 리더십을 정의하려는 나라들이다. 그런데 그 사이 미국은 마치 깨진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며 방황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사라진 과거의 모습을 고집하고 슬로건만 반복하며 계약을 잃고 힘의 자부심을 느끼는 동안 영향력은 점점 녹아내리고 있다. 센티미터 단위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선택의 힘입니다.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것,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다시는 침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붕괴 속에서도 존엄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들리기를 기다리는 진실이 있습니다. 실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세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식과 용기, 그리고 명료함으로. 어쩌면 언젠가는 미국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역할을 진정으로 가질 자격을 다시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배자가 아닌 도덕적 리더로서, 심판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신화 속 존재가 아닌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하는 인간으로서. 하지만 그 전환은 정상회담이나 고위 관료의 회의실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땅에서 태어납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신 같은 사람들로부터.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만약 이 이야기를 통해 슬로건과 국기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 감정을 행동으로 바꿔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세상이 한 도시, 한 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끝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더 크고 더 정직하고 더 함께하는 무언가의 시작.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더 깨어있고 더 단단하며 더 살아있는 모습으로.